네, 오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통합관리 사례와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 한국환경연구원의 이지영 박사님께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제도 이행 강화 및 운영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의 이지영입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수행했던 과제 베이스로 작성한 자료이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보완된 자료는 이제 지원단 올해 운영하면서 그 지원단 구성하고 운영 방안 그리고 향후 계획 부분이 조금 이제 추가가 된 그런 자료인데요. 올해 8개 정도 지자체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지자체에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미 보셨던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통합관리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통합관리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경과, 추진 연역에 대한 이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환경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18년도에 국토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공동훈령을 반영을 해서 5차 국토종합계획과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수립이 됐고 이 수립된 19년도에 국가 차원의 계획을 반영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통합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대상은 국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 그리고 환경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새롭게 바뀐 점이라면 내용적인 면도 물론 이제 수평적인 연계, 수직적인 연계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승인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 보존 계획이라고 했던 것과는 조금 더 뭔가 승인을 통한 과정을 거쳐서 좀 강제성이라던가 좀 집행력을 좀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일치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19년도에 국가계획을 수립한 이후로 계획 간의 일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국가계획을 수립했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에서 조정된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서 계획에 담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통합관리 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작업을 해서 이제 빨간색 별표가 이제 새롭게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23년 3월에 개정된 공동훈령에는 이 10가지 사항을 통합관리 사항으로 반영을 해서 계획에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직적인 연계, 수평적인 연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해당 내용이고요. 그래서 수직적인 이제 정합성과 그리고 수평적인 광역 계획 간의 연계 그리고 기초지자체 간의 연계 등을 이제 살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22년 연구 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됐고요. 해당 연구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18년도에 제정되었던 공동훈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우선적이었고 그 개정하는 작업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국내 동향이라던가 시사점 분석을 진행했고 공동훈령 18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지자체에서 얼마큼 반영하고 있나 그런 사항 등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업무 매뉴얼을 좀 새롭게 작성을 하고 통합관리를 반영한 지자체 몇 개 되진 않지만 그중에서 좀 우수 사례를 뽑아서 제작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지자체 이행 강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단도 구성하고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컨설팅과 우수 사례집 업무 매뉴얼 제도 개선에 관련된 과제 작년에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이슈 검토하고 자문단을 운영해서 업무 매뉴얼이라던가 이제 컨설팅 진행하고 우수 사례집 제도 개선해서 이제 공동훈령 개정한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지자체 뭐 자문이라던가 그리고 전문가 세미나, 컨설팅 등을 여러 차례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과제 진행할 때 공동훈령 18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그러면 18년도 이후에
21년까지 얼만큼 지자체가 이것을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공동훈령 반영되고 나서 그 공동훈령이 제정되어 있던 사실조차 사실 지자체에서는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환경계획 목표 연도라던가 국토계획과 불일치가 일어난 사례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자체별로 공동훈령을 반영해서 환경계획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런 지자체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8년대 공동훈령을 제정하면서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품질 좋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냐, 이런 이제 문의라던가 이제 퀘스천이 있어서, 그때 표준 품셈이라고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국가계획과 준하는 수준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서 표준 품셈을 작성해서 제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이제 환경계획 용역 발주하실 때 지자체마다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게 예산 확보 문제인데요. 이 표준 품셈에 준해서 근거해서 예산을 산정을 해보고 거기에 준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환경계획 수립하실 때 표준 품셈에 준해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어쩌면 좀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산 확보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기초지자체에서는 국토계획만큼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게 조금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국토계획보다는 뭐 1,000만 원대 수준, 가장 작은 단위 지자체는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계획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작년에 이제 지자체 컨설팅 하면서 주요 내용인데요. 내용은, 모든 문의를 주신 내용은 그 환경계획 수립 지침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제 연계해야 되고, 표준 품셈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 수립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용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기초로 내려갈수록 뭔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예산 확보라던가 전문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설문 통해서 그리고 컨설팅 과정에서 이제 드러났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환경계획의 이행 강화를 위해서 수직적 수평적인 연계를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공간 분석 기반 계획을 활용하고, 그리고 행정 체계 가이드를 제공해야 하겠다, 이런 점들이 좀 필요 사항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적인, 국제적인 환경 계획에 대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EU 단위에서 이제 유럽 기후법 승인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도 환경 계획에 담겨야 한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독일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국토 환경 계획을 사실 모티브로 해서 지금의 공동 훈령이 만들어진 게 어쨌든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동 법칙이라던가,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환경하고 공간계획법을 합쳐서 하나의 법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 이제 통합관리 공동훈령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는 어떤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들은 그냥 그 인쇄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훈령 개정 내용은 이제 저희 3월에 다시 개정된 내용이 이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 그 과정에서 5차 계획에 대한 검토라던가, 그리고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당시에 이제 국가계획 수립협의회에 구성되었던 10인의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제 공동훈령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것들이 다음 이제 주요 자문 내용 같은 거는 이제 연도를 명시해야 한다. 20년 단위로 수정을 하되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되 5년 단위로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강제성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사항에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그러니까 명시하는 내용 등을 조금 수정을 했고요. 또 통합관리 사항 반영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사항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의 동향도 반영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안이었던 부분인데, 앞서 기존의 환경보존계획의 환경계획으로 명칭 변경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초강력 발전계획, 또 해당
통합관리 사항에 반영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것도 통합관리 사항에 반영돼서 계획 수립하는데 고려돼야 되는 상황이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공동훈령 개정안은 이제 그 개정된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검토 기간은 공동훈령 제정했을 때하고 똑같이 이제 3년 기준에 3년이 되는 시점에서 다시 개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점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통합관리할 때 이행점검표가 기존에는 환경계획 수립 지침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당 수립 지침이 뭔가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이행점검표를 공동훈련에 가져와서 이제 향후에 승인 과정에서 해당 이행점검표를 좀 반영해서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부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 작업 이제 개선 작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에서 조례가 미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인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공개되었던 업무 매뉴얼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성을 했고요. 공동훈령 이후에 개정된 법들을 최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또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당시 시점에는 모든 사항을 반영해서 좀 더 관련 법령 그리고 계획 단계별로 이해관계자라든가 업무 범위 등을 이제 알아볼 수 있게 좀 가독성 있게 높이는 작업들을 포함시켜서 업무 매뉴얼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포되었던 업무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개정안 작업하면서 이제 계획 수립 단계별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획 수립할 때 계획 입안하고 이제 공청회 개최하고 그리고 의견 수렴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최종안을 마련하고 승인 과정 거치고 이 과정에서 어떤 관련 법령과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어떤 업무 범위를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이제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제작했던 우수 사례집에도 어떤 이제 뭔가 샘플들을 보실 수 있도록 페이지를 표기를 해서 좀 더 실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할 때 좀 찾아보기 쉽게 구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앞서는 이제 광역지자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집은 저희가 21년에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20년도에 진행했던 그 지자체 사례 중에서 발췌를 한 것이고 올해도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수 사례집이 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재작년에 수립하고 있는 수립 중인 그런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제 우수 사례집이고 그래서 계획 단계별로 최대한 하나 이상의 지자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사실 통합관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실 우수 사례라기보다는 통합관리를 반영한 어떤 통합관리를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이제 다른 지자체들이 진행을 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수행했던 이제 우수 사례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지자체들이 기초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활용이라던가 그리고 환경계획 수립의 과정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실효성 있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제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거의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이제 공모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통해서 과천시, 충남연구원, 아산시, 창원시 이렇게 우수 사례로 이제 뽑혀서 좀 뭔가 지자체한테 조금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모전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현행 시점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를 반영해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과정이고요. 계속 저희가 지원단을 운영하는 그 목적도 실효성 있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통합적인 관리를 정말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분석의 활용이라던가 광역에서 구축한 공간 자료를 어떻게 기초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겠나, 혹은 아니면 기초 지자체가 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 광역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다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구축되고 있는 국가 환경성 평가지도 시스템과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현재 환경계획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 이제 국토계획에서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계획에서도 그와 준하는 광역 환경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법령 관련해서는 국토계획 수립할 때 기존의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이 국토계획 두 개의 법령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담고 있는 현재 모습에서 분리해서 국가 단위 그리고 지자체 단위로 지자체 단위에서 좀 더 반영할 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법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계획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제 기반시설들도 이제 환경계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향후 추진과 과제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고민하고 있고 계속 이제 과제로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원단이 이제 향후에는 지원센터로 좀 더 확장돼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획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 하면서 진행했던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계획의 횟수가 사실 지자체에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지원을 즉각적인 지원은 조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그것에 맞추려고 이제 지자체별로 교육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체계적인 이제 지원단의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환경계획의 승인 업무에 관해서 검토 기간이라던가 승인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게 좀 더 뭔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것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제 환경계획 수립 지침에 다 이제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실무자가 환경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계획 수립 지침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어디에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업무 매뉴얼에서 찾아서 한번 이제 살펴보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 운영을 올해 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실제적인 이제 지원단의 운영은 공동훈령 만들는 단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3개의 지자체를 시범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고, 작년에도 이제 현행 계획 수립하는 지자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15명의 이제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차례 정도 지자체별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컨설팅이라든가 지원 등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원단을 통해서 컨설팅뿐만 아니라 이제 공간환경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기술 지원,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 사업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이요.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기술 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 올해 이제 처음으로 지원단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좀 더 뭔가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또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지역연구원에 소속된 이제 전문인들을 구성해서 뭔가 좀 1년에 3회 정도의 교육이 아닌 뭔가 지자체에서 필요할 때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성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침 관련해서도 뭔가 지속적인 개선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통합관리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라던가 업무 매뉴얼, 그리고 지자체에서 현장에서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갖는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지 해당 이제 지침과 업무 매뉴얼도 현장의 분위기에 맞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요구사항들도 남겨주시고, 애로사항들도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지원단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저희 연구원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많은 도움을 저희는 반대로 이제 지자체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관련해서 이제 그 현황과 그리고 이행을 위한 과정들 그 많이 해주셨던 것들 과정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행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이제 오혜정 박사님께서 충남연구원 오혜정 박사님께서 충남 환경계획과 도종합계획의 통합관리라는 주제로 이번에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통합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연구원 오혜정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 이제 통합관리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각 지자체에서 많으실 거고, 특히 오늘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마 저희 세션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마 지금 국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환경계획하고 국토계획하고의 통합관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고, 그 바로 이제 브릿지로 있는 것이 광역인데, 광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환경계획하고 도로 따지면 도종합계획, 이제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계획들인데, 이 계획들이 단순히 그냥 뭐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이제 화학적 결합이 되면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연계를 가기 위한 되게 중요한 시기에 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환경계획을 아직 수립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발빠르게 조금 같이 통합관리를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앞서 이제 이지영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계획 자체가 왜 이 훈령이 만들어졌나는 이제 태동을 다 아시니까, 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이라는 결국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이 함께 가야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결국 수립이 되고 나서 이행이 되고 그것들이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가자라는 것이 이 통합관리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러한 시기적 일치라든지 계획수립협의회 그리고 통합관리 사안들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20년인데 결국 계획수립 최종 목표 연도가 20년이고 5년 단위로 이제 수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에 오신 광역 지자체 중에서 이미 이제 뭐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신 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아직 도래 안 해서 이제 곧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사례들을 조금 참조하셔서 제가 코멘팅을 조금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향후에 이제 계획 수립 하실 때 발주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 협의회 내용도 뒤에서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5대 전략이 있습니다. 국토환경계획 그 통합관리에 이제 5개 전략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략들도 역시 이제 도의 종합계획과 환경계획의 수평이지만 국가계획과의 수직적 연계를 가져와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공간구조도 역시 연계성, 정합성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예전엔 과거에도 뭐 상위계획 연계 뭐 이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연계할 때 보면 계획 검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요 과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끌어오든지 뭔가 연계한 그런 식의 설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과거와 전환점이 된 게 뭐냐면 결국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플랫폼을 같이 공유해서 결국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의 정보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의 정보가 같은 정보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믹스 매칭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된 체크리스트들이 옮겨가고 서로 이렇게 수많은 디스커션을 통해서 결국은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이 사실은 되게 번거롭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고, 그것이 거의 성과를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관건이 아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행평가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충남도의 계획 수립 사례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 이제 환경 아마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거를 보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조금 그 어떻게 수평적으로 연계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그것들을 계획을 혹여나 직접 수립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 연구를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부분을 착안해서 체크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7대 계획 항목을 반영해서 이제 이 계획들을 같이 수평적으로 결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도계획에는 이제 도시계획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그 계획 수립 체계가 있고 환경 계획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꼭지꼭지별로 저희들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도 사실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2040년에 미래 전망을 할 때 미래 전망 자체 시나리오를 이제 극미래 전망하고 원미래 전망할 때 전망을 함께 했습니다. 도종학계 그 연구진들하고 해서 그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환경계획 수립하고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도종학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뭐 현 실태 그 다음에 전망, 미래상, 지표 그리고 공간구조 그리고 연계 그러니까 과제에 대한 연계 그리고 이행이나 집행에 대한 연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절차적으로는 계획수립협의회를 운영했고 이 계획수립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아젠다나 안건이 나오고 그 안건 심의를 하면서 서로 코멘팅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 공간 정보를 구축해서 함께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맨 처음에 이제 계획 기간에 이제 목표 연도는 일치시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나이스한 게 뭐냐면 도종합계획도 저희 연구원에서 수립을 했고 도환경계획도 저희 연구원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연구진이고 심지어 이제 도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태동을 했지만 왜냐면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환경계획이 그래서 먼저 태동했지만 이미 태동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 대비를 그때 같이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조금은 운이 좋았던 사례 중에 하나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하실 때는 그것들을 염두에 주셔서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둘이 계획이 같은 시기에 수립이 되면 가장 나이스하거든요. 왜냐면 계획수립협의회도 같이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계획도 같이 서로 상호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계획의 고도화를 같이 끌어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현황인데 이게 이제 국토계획 하시는 분들이나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디스커션 해보니까 가장 이렇게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를 어디를 또 요 부분 하지 말란 얘기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 이제 계획구역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의 발전 방향을 설계하실 때 환경적으로는 저희는 다 알잖아요. 어느 지역이 이슈 지역이고 어디가 무언가가 꿈틀꿈틀대서 향후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지역인지 이러한 정보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저희는 많이 알고 있어서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 DB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DB 라이브러리를 다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공간화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다 공간화해서 이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을 생태 부문, 생활 부분, 회복 탄력성 부문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광역에서 오셨는데 기초지자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기초지자체는 매체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물, 대기, 폐기물 이렇게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러나 모든 분야를 다 뎁스를 똑같이 해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지역은 대기 문제가 심각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기초는 실제 이제 실행력을 가지는 기초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광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초의 가이드라인도 줘야 되고 수평적으로 연계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조금 미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간 구조도 그 기초의 각각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기초는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축들을 설정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을 짜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 DB 역시 기초에서 모든 걸 같은 위계로 같은 레벨로 수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역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작업들을 해주고 이 DB를 기초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실은 국가, 도, 기초 이렇게까지
다 연계돼서 같은 데이터로 계획 수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라이브러리 하고 이게 자료 출처가 어디가 돼 있고 표현을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실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역이다 보니까 부문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복 탄력성, 생활환경, 생태환경 그리고 환경정의 부문으로 해가지고 취약계층까지 다 고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정보들을 다 구축해서 자료들을 넘겨주고요. 특히나 그냥 뭐 현황도 지금은 현황도인데요. 이렇게 현황도 중심만이 아니라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현황들을 결합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도시에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뭐지? 하고 할 때 영향 분석을 통해서 이제 분석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는 단순히 그냥 그 분석도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각각의 환경 전략, 도시 전략을 짜기 위한 베이스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100가지를 다 하면 좋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 계획 수립협의회에서 우리는 뭐를 하겠다라는 것들 꼭지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들도 합니다. 이제 뭐 많이 계획 수립하실 때 요즘에 이제 참여 기반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과학 DB만 가지고 툴을 했을 때는 통계상에 이제 보이는 문제인데 또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다 아시고 민원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제 비정형 빅데이터로 추출해낼 수 있는 뭐 민원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런 분석들을 다 한 후에 이게 이제 시군 계획에 다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군에서 우리 시군에 이제 어떤 거 그리고 옆 시군에는 우리랑 옆이랑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그 지역에서 그 요구를 하게 되는지 알게 되고 경계나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 환경 사안별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슈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회 DB를 가지고도 목록화해서 다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더불어서 그때 시대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운영했는데 이게 뭐 국민참여단이나 뭐 참여단이나 다 비슷한 말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도민참여단을 많이 운영했어가지고 근본계획에서는 환경 쪽에 뭔가 활동을 한 10년 이상 한 환경활동가, 그러니까 즉 환경에 좀 조예가 깊은 시민이긴 시민인데 그래서 조금 더 계획 수립을 고도화하는데 실질적 참여를 위해서 그렇게 좀 정립해서 같이 했고 요것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계획에다가 데이터로 녹여낸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구 전망이라든지 가구 전망, 세대 전망, 도로 철도망 전망, 산업, 스마트시티라든지 뭐 재난, 관광, 발전축 이런 것들이 결국에서는 환경에서는 다 고려해야 되는 인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전망은 도계획에서 끌어왔습니다. 도종합계획에서 끌어와서 정책과제나 그 다음에 핫스팟들을 도출하거나 혹은 그 향후의 전략들을 뎁스 있게 끌어내야 될 지역을 추출할 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닝을 해서 드리면 시군에서는 사실 그 핫스팟에 대한 실행 계획을 짜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에서의 역할은 모든 걸 다 짜드리면 좋지만 사실 그거를 다 여기서 사업계획까지 다 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광역이 해야 되는 사업계획은 짜지만 시군이 우리가 여기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뭔가 취약지역이구나 라고 인지하게 하고 그 취약지역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미래 원미래 전망을 하고 그 도종합계획에 있는 것을 환경적으로 전망해서 반영을 해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계획지표라든지 이런 것도 연동을 시켰고요. 공간구조 역시 이제 개발축하고 연계해서 이제 생태축, 물론 도종합계획 할 때도 생태축을 연계해서 공간구조 설정했지만 저희 쪽에서 이제 생태 용량을 설정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되죠? 경계를 딸 때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경계를 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세부 계획관에도 이제 도종합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8대로 나와 있는데 이제 10대 부문하고 5대 전략 이런 것들하고 다 이제 연계를 해서 계획이 누락되지 않고 서로 결국엔 도정이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우리는 이 목소리를 내고 균형발전국이나
기획실은 또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이 계획수립협의회가 그래서 되게 관건이 좋은 게 뭐냐면 부지사님이 협의회를 이제 위원장을 하시고 그 밑에 그 담당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디스커션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부문별로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현황도를 가지고 거꾸로 이제 취약 지역이나 평가 정도를 해서 어디에 이제 어떤 부분들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혹은 정책 과제들을 녹여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가져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종합계획하고 같이 연동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도 역시 똑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중점관리 지역들을 선정해주고 이 지역들에 대한 각각 솔루션은 이 계획에서 나오지 않지만 시군에서 이 지역들의 솔루션을 낼 수 있도록 핫스팟들을 뽑아들인 즉 보건지역이나 보전지역 이런 것들을 조닝해드린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회복탄력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전략도를 만들었는데 도종합계획에서도 전략도 이제 저희는 도종합계획이 조금 더 먼저 끝났기 때문에 전략도가 나왔고 여기에 플러스 환경계획에서는 도종합계획에서는 이제 생태계 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을 뽑아냈다면 우리는 그거에 그 지역도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됐고 플러스 단절 구간의 보건 지역이라든지 연결성 강화 부분도 좀 더 해서 이제 환경계획의 고도화를 끌어낸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뭐 환경질관리구역도 이제 도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그때 포커싱한 게 이제 성면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핫 이슈였던 것들하고 많이 연결을 했다면 이 도계획에서는 사실은 환경계획에서는 단순히 한 매체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건강 쪽으로 봤을 때 암발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초미세먼지, 성면, 그다음에 악취, 뭐 수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얹혀가지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풀어내야 되는 가장 핫스팟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별로 뽑아내고 저 뽑아낸 지역들을 어디 지역인지 시군에게 이제 다 데이터 이제 상세 데이터는 다 드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본에 이제 환경계획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환점이 통합관리 플러스 요 환경정의 관점인데요. 이것이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자체의 정책들이 어떻게 거기에 얼마큼 취약한 지역들에 같이 정책이 도입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내기 위해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작업들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쪽에서도 기존의 환경질 구역 나왔지만 환경정의 측면으로 고려하면 또 이렇게 추가 지역들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혹은 환경적으로 좀 더 취약한 지역, 예전에 효율성 측면이나 이렇게 경제성 측면으로는 조금 떨어졌지만 꼭 필요한 지역들 이렇게 추가로 지역들을 도출해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기존의 그냥 그 뭐라고 했죠? 매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뽑아낼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별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개발하고 이제 이 도시계획하고 환경계획하고 가장 같이 이제 믹스해서 보다 보면 결국에 두 개의 바라보는 방향이 상충하는 지역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획수립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고 특히 충남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계획관리지역하고 비오톱 1등급지만 중첩해서 보여드렸지만 실제 이제 개발 지역하고 그다음에 보존축이나 이런 것들을 얹혀봤을 때 똑같이 뭐 서해안에 예를 들어 서산의 어느 지역은 완전히 개발에 대한 욕구가 엄청 큰데 또 거긴 반드시 보존해야지 이런 게 겹치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합 분석도를 해드려서 실제 이제 안건으로 협의 조정하고 이게 이제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될 때는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체크 사안에다 반영해서 그 발전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를 그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계획들을 같이 수립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안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최상위 환경계획이고 이거 매우 중요한 계획인 건 아는데 그간에는 각각의 계획은 다 있고 환경계획은 왠지 그 계획들을 다 그냥 합친 계획인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몸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어떤 것들을 막 갖다 결합해 놓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리적인 어떤 유기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이 탑계획의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매우 어떻게 보면 거꾸로 밑에 있는 것들을 연계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군 경계나 이런 것들 분석해 보면서 충분히 기존에 정책적으로 뽑아내지 못했던 아젠다나 이슈들을 뽑아낼 수 있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정책 발굴을 했고, 실제 그런 것들은 시군협의체, 시장분수협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조율하고 이런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유의미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그걸 다 좋은데, 이제 정책적으로 좋고 철학적으로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또 사실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국책사업하고 연계하거나 타분하고 융복합하거나 또 선도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펀딩이 있는 것, 환경부 것만이 아닌 다른 부처 거의 펀딩하고도 연결해 드릴 수 있게 중점 사업들 유형화해서 도출해 드렸고, 이렇게 뽑아서 도가 이런 작업들을 시행할 수 있게끔 27개는 2020년에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 2040년까지 뽑아드렸고, 이러한 사업들이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공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환경이 이제 앞으로 아마 통합관리 이후에 지금 국토계획하고만 통합관리하지만 이제 조금씩 넓어져야 되죠. 뭐 산림이라든지 농촌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결국은 전체적으로 환경이 베이스에 깔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계획은 앞으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바라볼 수 있는 융복합해서 같이 풀어가야 될 분야들이 어디지라고 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제 여기 예시로는 교통환경인데, 교통하시는 박사님 보고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교통정책을 한번 마련해봐라, 이렇게 미션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저희랑 환경하는 사람이랑 교통하는 사람이랑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책들 같이 지금 현재 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낸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플러스 알파로 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수평적 연계인데, 도시계획하고는 이제 연계됐어요. 그런데 광역은 여기서 미션이 그치지 않고 기초에 하달해줘야 되는 이제 수직적 연계를 위한 가이드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군에다가 계획 수립할 때 우리 계획에서 이런 것들이 포커싱 돼 있으니 우리 도가 한 방향으로 가고 결국은 이게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적 정업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으로 계획 수립하는 게 좋겠다라고 가이드를 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용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중점 지도처럼 그 시군별 환경관리 방향에, 지금 오늘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환경관리 방향에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발권이 북부권이다. 그러면 그 북부권의 취약지역과 자원적으로 활용해서 뭐 생태관광을 한다든지 우수하게 쓰일 수 있는 우수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솔루션 해야 되는 지역들, 이렇게 해서 그 공간 그 방향성 같은 것들도 같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군에서 계획 수립할 때 쓸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플러스 체크리스트 그런 정도를 주면 이 계획들이 옆으로도 위아래도 조금 정합성을 이룬 그런 계획들이 될 수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조금 어려운, 사실 시군 계획이 훨씬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 시군에 대한 딱 이야기들만 뽑아내면 되는데, 얘는 옆 시군, 사실 우리가 권한도 없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해야 하는, 그래서 사실 도에서도 저희 같이 계획 수립 같이 했는데 굉장히 좀 난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 시군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 보는 문제점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그 지역들은 계속 구멍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위해서 했고, 이행도 역시 이행평가, 저희 아까 말씀드린 환경시민단이 결국 계획 수립하는 데도 참여했지만 모니터링 하는 데도 참여할 수 있게끔 같이 끌어갈 수 있게 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통합관리 이행점검표 만들었고, 계획 수립 협의했습니다. 계획 수립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 수립 하실 때 다 꾸릴 텐데, 이게 가장 맹점이 뭐냐면, 이제 만약에 도 종합계획하고 환경계획하고 따로따로 시기가 따르잖아요. 그러면 계획수립협의회를 같이 구성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기에 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 같은 멤버로 도종합계획도 바라보고 그 멤버가 똑같이 환경계획도 바라봐서 사실은 실질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아젠다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초가 아니라 오시진 않은데, 이제 어제 다른 이제 그 회의에서 과천시 같은 경우도 이 계획수립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조금 예민한 것들을 조정해낸 이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역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끌어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계획들을 얼마나 잘 어떻게 우리가 이제 철학을 가지고 결국에는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계획의 퀄리티나 질이 이제 나올 텐데, 이 두 계획 간의 이제 기간을 좀 연계를 반드시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래야 계획 수립 협의회를 함께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계획을 해보니까 환경 계획이 조금 더 먼저 DB 구축을 해놓으면 훨씬 협의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먼저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제 뭐 끝나는 시간이 비슷하더라도. 그래서 각각의 이제 DB들을 목록하고 공유 플랫폼 만들고, 이것들에 대한 이슈, 민원, 체크리스트, 취약 지역들을 가지고 먼저 조금 1차적으로 뽑아낸 다음에 디스커션을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을 할 때도 동일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계획수립협의회는 국토 분야 반, 그 다음에 환경 분야 반, 이렇게 수립이 되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 계획 수립 자체를 같은 시기에 하게 되면 그 계획 수립하는 PM이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획 자체도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논의만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기자까지 같이 갈 수 있고, 거기에 실행하는 당연직들이 오기 때문에 실행력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세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간구조 같은 경우도 저렇게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기간을 같이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과제 지표 같은 것들은 그 계획수립하는 그 안에 이제 또 PM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여러 박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수시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들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다 끝나고 공유해서 결합시키려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초반에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쭉쭉 가서 가는 이런 경우로 조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궁금하신 게, 그럼 충남은 계획 수립 비용으로 얼마를 했냐? 예, 그쵸. 그럴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적재나죠. 저희는 이제 5억 예산을 세웠고 4억 5천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게 품셈으로 보면 실제 표준 품셈 이제 연구가 진행돼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계산보다는 조금 낮게 되긴 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어느 기관에서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 정책과제라고 해서 출연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수립된 그런 사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계약 과정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훨씬 더 이제 긴밀하게, 도종합계획도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자연스럽게 같이 수립됐고, 도종합계획도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 수립했고, 환경계획도 위상을 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보면 이렇게 예산 레벨을 맞춘 경우는 거의 없고 환경계획이 훨씬 낮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스스로 이 계획의 퀄리티를 높이고 같이 위계를 마련해 가다 보면, 이 노력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제 이것들, 왜냐하면 밑에 이제 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 지침을 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시군 거를 승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가이드가 있어야 승인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이 올라오면, 물론 시군, 아니 구 계획도 뭐 하도록 돼 있으니까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광역시도 여건에 맞게 가이드를 좀 주시면 그것들을 갖고 와서 정합성을 맞추고 승인을 하실 때도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충남의 환경계획과 그 도종합계획의 통합관리를 어떻게 이행하면서 그 환경계획을 수립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제 울산연구원에서 권호성 박사님께서 울산광역시 환경계획 수립과 통합관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울산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호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환경계획을 현재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 그 다음에 애로점들, 앞으로 이제 여러 광역시에서 오셨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
겪으실 문제들을 미리 한번 보시는 것들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앞서서 충남 그 환경계획과는 다르게 이제 광역시에서는 어떠한 단위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23년 7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업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약 10개월 수준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현재 저희도 뭐 충남하고 같이 뭐 도시계획이나 환경계획이 같이 출발하거나 저희가 조금 더 앞서서 출발하면 좋았겠지만 현재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상반기 때 이제 발주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훈령에서 가업 기간을 일치를 시켜라, 목표 연도를 일치를 시켜라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연도를 살펴보니까 도시계획이 2035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 수립 기간이 굉장히 20년으로 지금 지침에는 나와 있지만 이 부분들을 맞추기가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이런 다행스럽게도 거기 지침에 계획 수립 협의회를 운영을 하라, 그리고 도시 쪽과 환경 쪽의 밸런스를 맞춰서 운영을 하라라고 지침에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 수립 협의회가 먼저 딱 올라가자마자 바로 도시 기본 계획을 조금 우리가 빨리 수정을 해야 되겠다, 환경 계획에 맞춰서.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 때 2040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도시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잡아놓고 상반기 도시 기본 계획이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환경계획은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2035로 지금 전부 다 목표 연도를 맞춰놨는데 다시 도시기본계획이 출발을 하면 이게 목표 연도가 또 일치가 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처음에 과제를 협의를 하실 때 이게 목표 연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좀 일치를 하게끔 이렇게 목표 연도를 5년 정도 이렇게 도시계획과 뭐 일치를 하게끔 이런 사항들을 조금 넣어주시면 향후 이거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공간성을 좀 강화를 해서 전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공간 정보 수집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들을 어떻게 수립을 해나가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치열한 논의가 있는 단계입니다. 플로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앞선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주안점을 두고 지금 플로우를 계획 수립 협의회랑 승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서 저희는 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조금 강조를 조금 광역시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도는 실행이 아무래도 도에 있는 게 아니고 좀 기초지자체에 좀 많은 권한이 있고, 근데 광역시는 이런 실행력이 일단은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간환경 구조 구상에서부터 이 도시기본계획과 좀 정합성을 좀 확보를 해나가는 것을 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계획 모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환경 정의를 고려한 사회경제 통합 전략. 사실 뭐 도에서는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31개 지역별로 어떤 부분에 환경 정의가 떨어지고 어떤 부분에 노년층 인구가 많다라고 이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껏 해봐야 남구, 동구, 중구 해서 뭐 5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중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또 굉장히 작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환경 정의를 논하기가 좀 어려운, 취약계층이 어디에 있냐, 그쪽에 취약계층이 뭐 울주군보다 많냐 적냐, 울주군이 더 많으면 그 울주군 전체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구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을 실시를 해서 이 부분은 아마 다음에 수립되는 뭐 도시 기본계획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구 부분을 환경계획에서 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석이라든지 공간 분포를 일단 먼저 해놓으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충분히 이 사항들을 받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협의회는 일단
행정부시장님을 이제 저희는 의장으로 하고 이제 환경국장, 도시국장 이렇게 지금 그 아래로 이제 자원순환과장님 뭐 이렇게 과장 세 분씩 이렇게 들어가게끔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은 뭐 지역에 있는 환경 관련 대학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좀 저희가 환경 쪽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님도 이제 같이 인벌브 돼서 환경국에서는 이렇게 멤버를 짰고 도시국에서는 일단은 나머지 전문위원분들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세 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 세 분이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시고 저희 쪽에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대타로 해서 또 한 번 더 싸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환경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단계에서 계획수립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이 이해가 되게끔 하면 이제 도시계획 쪽에서도 많은 반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처음부터 이러한 공간 환경 계획들이 일단은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간 정보들을 긁어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환경 계획들을 수립을 할 때는 대기 환경 0.001 ppm에서 0.0001 ppm으로 떨어주자. 그럼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가 이 환경 계획의 기본적인 바뀐 훈령 지침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습득을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점 형태로 저희한테 오는 거, 선 형태로 오는 거, 면 형태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조금 전문 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좀 선정을 하셔서 이런 점선면의 공간 정보들을 자유자재로 모디파이 할 수 있는 분석을 하고 그러한 연구원이나 그 업체들을 조금 찾아서 한번 용역을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조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도 이제 비공개 자료 이런 것들은 생태원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도 이제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아니고 이제 지하수 빅데이터라든지 토양환경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공간 분포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저희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하수 오염 취약성들을 딱 올려보고 그 위에 잠재 오염원인 세차장이라든지 주유소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어디를 타겟팅해서 저희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나. 특히 지금 현재 보시는 지역은 태화강 상류 지역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염원 누출이 있으면 오히려 더 하류 쪽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대기 부분, 물환경 부분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는데 대기는 기존에 대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치로 이야기하던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모델링한 자료들을 공간적으로 모델링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대기하시는 박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1종, 2종, 3종에서 나오는 사업장의 이제 TMS 자료랑 그 기후 관측 자료, 기상 관측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모델링을 실시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각 오염 물질별로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 지역 아니면 이게 좀 바람에 의해서 좀 많이 옅어진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사실 또 이 부분만으로는 이제 또 공간 계획을 수립을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표면 온도 분석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석이 다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어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 소음 진동도 저희가 이제 도로랑 도로 부분과 도로의 이제 폭과 이제 앞으로 이제 도로를 설계를 할 때 도시계획에서 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 앞으로 도로를 설계를 할 때 거기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 주변으로 도로 소음이 얼마만큼 또 증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 예측 가능합니다. 현재 기술로 그 부분들을 이제 소음 맵으로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예, 저희는 소음 맵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분석을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인력적인 한계, 뭐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국가에서 이렇게 뭐 재난재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간적으로 분석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도 예,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이게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가 뭐 최종 등급만 확인을 하면 제가 좀 활용을 하기가 좀 힘든데 그 안에 세부 지표별로 등급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하면 예, 이 부분들을 뭐 분석에 대해서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많이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하천 범람에 관한 것들은 예, 저희가 홍수가 났을 때 하천 범람이 어디가 좀 취약하겠다라는 것들은 예, 저희가 좀 환경 정보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구 부분입니다. 이제 인구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쓴 부분인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건물 아파트별로 저희가 인구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울산 삼산동의 현대 아파트에 이렇게 여기는 한 230명 정도 살고 281명, 296명 한 요 정도 산다. 이게 사실 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게 정확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그러면은 이제 인구 연령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냐. 삼산동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러한 쌍봉 곡선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야기하는 게 여기 10대 초중고생들이랑 당연히 그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들 중심의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도시 공간 전체로 딱 뿌려보니까 이 분석 방법들을 도시 전체 공간도로 뿌려보니까 특이하게 65세 이상이 많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가 나중에 환경계획에서 얘기하는 환경정의 파트의 취약계층 부분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여기 뭐 타겟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구 성경 2차 아파트, 달동 주공 아파트, 화정 주공 임대 아파트.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기획위원회라든지 계획수립위원회에 딱 제시를 하는 순간 그분들은 그러면은 나중에 도시계획 반영을 해서 요 부분들 데이터를 가지면 나중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 지금 전부 다 일괄적으로 놀이터 들어가고 이러는데 요 부분들 성경 아파트 2차라든지 요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원 리모델링 할 때 놀이터 부분은 과감하게 빼고 이제 노년층 위주로 저희가 공원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 있겠다라고 또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경제 분야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 자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 지표 부분들을 저희가 좀 검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또 한번 탄 적이 있는데 이게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뭐 공원시설 조성 면적이라든지 하수 보급률 이런 부분들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뭐 미달성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계산의 여지는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이게 목표치가 8.5%였는데 2.9%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렇게 너무 그래서 그 시에서도 이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제가 분석 방법이랑 뭐 지역 에너지 통계랑 이런 것들을 이때 당시에 5차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을 세울 때 분석 방법을 그대로 들고 와서 분석을 했다. 그래서 수치들을 다 제시를 해주니까 그거를 담당하는 과에서 자기들은 이 수치를 챙겨보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다음에 또 뭐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이제 나중에 저희 지역 여건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국가환경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뭐 기타 관련 계획까지 정합성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일반 자연환경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환경 부분에서 일단은 먼저 논의가 된 게 인구 부분이었습니다. 이 정합성 이제 나중에 도시 환경계획 수립을 할 때
맞춘 것들, 도시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저희가 첫 단추를 깨는 게 인구였습니다. 첫 단추를 깨는 게 인구였는데, 처음에 인구를 딱 도시기본계획을 딱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울산시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시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통계청에서도 너희는 줄어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렇게 130만으로 증가하겠다라고 수치를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이 계획수립협의회에 딱 올라가니까 이게 맞냐, 도시기본계획이 라는 일단 문제가 불거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 이래야지 개발 가능지를 도시기본계획에서 잡아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생활인구 플러스 정주인구 플러스 생활인구에도 개념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구를 좀 과대하게 추정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쪽에서 환경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어려웠던 부분들이 과연 이거를 맞출 것인가, 현실성을 담보할 것인가, 아니면 정합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정합성을 당부해서 도시기본계획과 여러 자문을 받아본 결과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가는 게 이게 큰 틀에서 흔들리진 않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이고, 뭐 지역 내 총생산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 시민참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시민참여단 분들한테 역량 강화라든지 환경계획이 뭐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고, 그 분들이 이제 앞으로 토론회를 걸쳐서 저희의 목표와 비전들에 대한 방향성들, 이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들을 제시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비전 및 목표 설정이고, 이게 이제 울산 도시기본계획에서 이제 생활환경 및 여가환경에 대한 이제 환경계획과 관련된 이제 목표 지표들을 저희도 이제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간환경계획 모형 설정, 저희가 지금 안을 잡은 건데요. 저희가 국가환경계획에서는 지금 목표가 야생동물 보전, 그 다음에 야생동물 보전, 그 다음에 깨끗한 물환경, 대기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이오틱적인 부분, 생물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아바이오틱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무생물적인 부분, 대기, 물, 이런 지형,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전과 개선들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고, 시민들이 자연 체험, 휴양적인 측면들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울산 환경계획도 이렇게 계획 모형을 한번 설정을 해보고, 나중에 이런 계획 모형들이 이제 실행 계획까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러한 법례들이 나오고, 이러한 법례들이 도면화가 될 수가 있으면, 이 법례들이 도면화된 거랑 이제 사업들이랑 시에서 원하는 사업들, 시에서 우리가 진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목록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조닝에 대한 개선 목표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잡아놨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도시계획에서 용도 지역지구와 함께 매칭이 돼서 함께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시가지 부분에서 도시지역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터치를 못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의 특히 녹지지역과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계획에서 충분히 컨트롤하면서 용도지역, 이런 개선 목표들을 설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닝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 부분들이 이제 용도지역과 같이 가고, 그 부분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이제 가능 지역에서는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이제 휴경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도심지도 있을 거니까, 일단은 휴경지에 대해서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럼 5, 6, 7이면 저희가 자연적으로 발전을 할 건지, 아니면은 특정 형태로 공원으로 다시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인위적으로 여기 관리를 해줄 건지에 대한 목표
것들이 이제 법례들이 나오고 이것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러한 뭐 소규모 수공관도 설치를 해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계획에서 뭐 개발 가능지라 그래서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에서 조금 더 친화적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면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형 토양 물 대기 조절 부분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법례를 가지고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환경 구조 구상은 이제 어쨌든 지침에서는 이제 보전과 완충, 생태축, 즉 말하면은 이제 녹지 네트워크 부분인데요. 이 녹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에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근데 제가 도시기본계획과 뭐 이제 공원녹지기본계획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물론 녹지축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경계획이 공간환경 구조구상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녹지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계획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이분들도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환경계획을 수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축을 설정을 하면 야 나는 축을 이렇게 설정을 너는 축을 이렇게 설정하지만 나는 이렇게 설정할 건데 근거에 대한 정량적 근거에 대한 것들 데이터들을 제시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환경도 이러한 공간 구조를 짤 때 정량적 데이터들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고 공감을 해서 저희도 했습니다. 가장 쉽게 먼저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산줄기 체계 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줄기 체계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도시 외곽을 돌거나 도시 내부로 들어오는 산줄기들은 좀 많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세맥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검토를 일단은 먼저 해봤습니다.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산줄기를 올려놓고 나면은 이거는 선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환경계획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면 형태가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조닝을 하기 위해서는 면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본 결과 뭐 핵심 거점 지역을 설정을 해서 광역 생태축을 이렇게 최소 비용 거리를 활용해서 다 생태축을 다 분석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기본 구상도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실행 방안들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그러면은 광역 생태축은 이렇게 최소 비용 경로를 해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선들로 보이는 것들이 지금 현재 광역 생태축이고 여기 뒤에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가는 것들이 생태축과 생태축의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분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통로 지역은 어디까지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전 지역, 완충 지역은 어디까지야? 이 그라데이션에서 선을 그어주는 거는 그건 이제 계획가의 몫으로 남겨놨습니다. 계획가에서 계획 단계에서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연결 지역을 얼마만큼 가져갈지, 우리는 통로 지역, 보완 지역, 완충 지역을 10% 가져갈지, 연결 지역을 30% 가져갈지, 20% 가져갈지 전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산림축들이 이렇게 클러스터 1, 클러스터 2, 클러스터 3 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짙게 표현된 이러한 축들은 이 연결성들은 지금 이 부분들을 간략하게 도식화, 직선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이거는 실상황을 반영한 축들이고 요거를 선적인 형태로 간략하게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부분들이 가장 연결이 잘 돼 있고 연결성이 강합니다. 그럼 연결성이 강하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올려보면은 한 5개 그룹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조금 더 레벨을 다운을 시키면은 클러스터 3와 클러스터 2를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울산 전체에서 이 클러스터를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매개 중심성을 이용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도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를 살펴보면 이 부분들은 이제 지금 울산에서는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이 지금 현재 마련이 돼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축은 여기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요 가운데 요 연결성을 확보를 해나가야지만 이 도시 지역에서 나오는 공해와 요 자연지역에서 나오는 요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좀 연결시켜 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축을 이용하면은 또 보건 지역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축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우리가 복원을 해주면 요 부분, 요 혈이 뚫리면서 이렇게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차이만 비교를 해서 여기 이쪽에 우리가 복원을 했을 때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효과들을 이제 도시 전체 지역으로 이제 뿌려본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복원 지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복원 지역이 이제 공간 구조, 녹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기능적으로 복원을 할까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돛질산하고 시남저수지는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검은 선이 요 가운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검은 선이 이제 생태축이 되겠고 요 빨간색 부분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이제 통로 지역이 되겠고 이 연두색 부분이 통로 지역을 감싸고 있는 이제 완충 지역들이 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KT 남울산지사 요 교차로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녹지 부분이라든지 요 부분들을 좀 증가를 시켜주게 되면 이 생태축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과밀화된 개발로 인해서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어떤 것들이 놔야 되나 하면 결국에는 토지 이용을 보게 되면 토지 이용을 보면 거기 학교 운동장도 있고 많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그러면은 저희가 녹지를 학교 숲을 조성해 준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정책의 우선 투입 근거로 이제 이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역시나 주공단지 내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동매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공원이 나중에 리모델링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될 건데 이런 아까 전에 노인들이 필요한 공원들도 만들어지겠지만 이렇게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원들도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이 부분들은 생태적인 기능들을 더 부각시킨 공원으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현대자동차 주차장이라든지 현대자동차 내 조경녹지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 여기 동화산에서 내려오는 거와 이 태화강 하구 지역의 생태적 기능들을 이렇게 많이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철새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 생태축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공간계획안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정보들은 이제 GIS 단위에서 일단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간구역으로 일단은 계획가들이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 단위에서 요 형태를 반영을 해서 평가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통로 지역이라든지 핵심 지역, 그다음 보건 지역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거나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요 근거 자료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지만 이것 외에도 이 부분들 이제 시가지 부분이라든지 이외의 지역들이 다 계획이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 지역에 대한 환경 계획의 조링 계획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구상 아닌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역에서는 광역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행정구역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유역권 단위에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영을 저희는 이제 유역 단위에서 일단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계획은 저희가 이제 지침에서 나와 있는 대로 MBS를 활용을 해서 자연 생태 부분이라든지 물환경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통합 관리 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매체 불평등 해소를 위한 DB 구축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면적인 분석 데이터들의 이제 취약 인구를 한번 올려보면은 나올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일례로 저희가
열안경하고 지표면하고 이제 지표면 온도하고 인구 공포하고 올려봤더니 저희가 빨간색 부분들이 이제 평균 기온보다 좀 높은데 저게 8월 20일 날 이때 측정한 자료였는데 이때 당시에 평균 그 최고 기온이 도시 그 낮 최고 기온이 34.2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여기보다 더 뜨거운 데 사는 인구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 연령별로 다 분포가 됩니다. 이 부분들이 평균 온도보다 좀 낮은 데 사는 사람들이고 높은 데 사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저희가 이제 딱 그려보니까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은 좀 시원한 데서 살고 좀 늙은 사람들은 좀 오히려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살기 때문에 도심이 쇠퇴한 지역들에 많이 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 불평등, 이 그래프가 지금 경사가 져 있는 것들을 경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는 앞으로 이제 공간계획을 좀 수립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참 완성이 다 된 상태에서 발표나 이런 것들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는 요 단위고 뭐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하면서도 계속 이 통합 컨설팅 부분에서 항상 울산이 참여를 해서 계속 투덜투덜 냈습니다. 이 부분 어려워요, 저 부분 어려워요, 뭐 이랬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좋은 방향성들을 다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조금씩 어렵지만 쉽게 조금씩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